안녕하세요. 중국에 대해서 평생 동안 알아가고 있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예, 오늘은요,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혹시 유목민족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좀 그거 관련해가지고 더 많이 생각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것들을 가지고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 입장에서 한번 제 생각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뭐 내용이 무슨 뭐 딱딱한 내용이나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순수하게 제가 느낀 것들, 그 다음에 보고 들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한번 나누는 거니까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드는 생각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로 농경 문화가 아니라 유목 문화에 가까운 것 같다. 라는 생각이요. 정말로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뭐 한국 사람 중에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문화 베이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중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교민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지금 결혼 13년 차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중국에서 살다 보니까 중국이 진짜 농경 문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 농경 문화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이 농경 문화하고 유목 문화하고 가장 큰 차이가 이 한 곳에 정착을 하느냐, 정주하느냐, 이 차이가 정말로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국에 와서 보니까요. 이래서 농사를 지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중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5천 년 동안 농사 짓기 너무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제 중국에 오시면은 많은 한국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땅이 이렇게 넓으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요. 진짜 산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산이 있어야지 우리는 익숙한데 중국은 산이 나오면 놀라는 그런 곳들이 많아요. 당연히 지평선이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땅은 이 농지로 쓸 수 있는 땅이 너무나 넓고요. 두 번째로 제가 느끼는 게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순하고 말을 잘 듣습니다. 이거를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살 때는 어떤 비교 대상이 없다 보니까 좀 몰랐는데요.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온순한 사람들이고 가끔 우리 언론에 이렇게 막 무질서하고 무례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은요. 진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정말로 농경 문화에 너무나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죠. 처음에는 중국 사람이 우리하고 다르면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계속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러면 왜 우리는 이때까지 이렇게 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계속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특이한 거네? 라는 생각까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러면은 이 차코페페라는 이 유튜버는 도대체 뭘 근거로 한국은 농경 문화가 아니라 좀 유목 문화에 적합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지 그 내용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한반도 기준으로 봐야 될까요? 이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떤 민족을 이 정의하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혈연 기반인 거예요. 근데 혈연 기반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조금 근거가 약한 게 뭐 섞일 대로 섞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정확하게 나는 순수 혈통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영토 개념이에요. 영토 개념. 그런데 이 영토 개념이라는 거가 되게 묘합니다. 특히 유목민족 입장에서 보면은 영토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영토라는 것은 어떤 이 정주 개념, 농경 문화에게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 영토라는 거를 가지고선 구분을 하는 것도 조금 애매한데 여하튼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 민족은 한반도를 기준으로 영토를 제한을 하는 이런 사고가 굉장히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언어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는 말을 이제 한국어라고도 하고요. 조선어라고도 하고요. 뭐 영어라면 코리언이 되겠죠? 그런데 이 언어 기반으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민족 정체성을 하는데 제일 맞지 않는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머더스텅이라고 그러거든요. 모국어.
근데 이 모국어가 예를 들어서 한국어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하고 같은 민족이다라고 보자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언어가 그 문화를 결정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속으로 생각하는 머릿속에서 하는 그 언어가 중국어다. 뭐 보통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중화민족, 화샤민족, 화하민족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덧붙여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도대체 왜 우리 민족,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민족이 농경이라기보다는 조금 유목에 가깝다고 보느냐. 자, 그 첫 번째는요. 제가 중국에서 쭉 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저항정신이 강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 뭐만 하면은 일단 말을 안 들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근데 이제 교통법규 같은 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말을 안 듣는 게 조금 달라요. 중국에서도 이 교통법규 이 질서 안 지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첫 번째 이유는 무지. 어렸을 때 교통법규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뭐 가볍게 무시해버립니다. 근데 중국도 이제 젊은 친구도 어린 친구들은 진짜 한국처럼 지키거든요. 첫 번째 무지고요. 두 번째는 자기의 사적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돌아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바로 무단횡단하는 거죠. 자, 근데 한국 사람은 좀 특이한 게 여기에 횡단보도가 없는 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고 건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도로를 설계한 사람보다 내가 더 똑똑할 것이다라는 게 항상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이런 생각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인지 누가 뭘 하라 그러면 일단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말할 때 무슨 말만 시작하면 아니 이러면서 시작하시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민족의 좀 특징이 아닌가 싶은데 그거랑 그럼 유목민족이랑 뭔 상관이냐.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니까요. 그냥 한번 들어만 보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말 타고 다니거나 계속 걸어 다니면서 유목을 하던 사람들을 딱 데려다 놓고요. 어디 산속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다음에 저 산속에 땅도 없는데 거기서 농사 짓고 살아라 라고 한다면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이게 기질적으로 뭔가 울컥하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참 특이한 게 우리 민족 한국 사람들하고 같이 중국의 넓은 평야나 이런 데 가잖아요. 이분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대요. 그 다음에 세상 그렇게 온순한 사람이 없어요. 방금 전에 막 설렁탕 난 두 그릇 이런 사람이 굉장히 온순해지더라. 그래서 이게 뭐가 있구나. 이게 자연 환경하고 이 사람의 거주 문화하고 좀 관계가 있구나. 좀 요런 제 나름의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우리 민족이 좀 유목민족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보는 두 번째 근거는요. 고기에 대한 놀라운 집착이 있어요. 우리 민족이. 제가 이게 굉장히 조금 특이한 일입니다. 뭐냐면요. 제가 이제 여기에서 하는 업무가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 분들을 모시고선 좋은 집, 나쁜 집만 볼 수는 없잖아요. 좋은 집, 멋있는 집 이렇게 보다 보면 이 한국 사람들하고 중국 사람들하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뭐가 좋다 그러면은 표현을 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좋다 정도에 끝나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좋다. 그러면 꼭 거기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된대요. 이게 저도 옛날에는 당연했어요. 왜냐면은 좋은 곳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좋은 일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뭐만 좋은 일만 생기면 고기를 구워 먹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뭔 소리냐? 서양이나 다른 나라 어디를 가나 고기 요리 그렇게 좋아하는데 뭔 소리냐? 자, 그런데요. 이런 일은 없어요. 회사에서 무슨 조직에서 무슨 업적을 세웠는데 좋은 일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고기를 사라. 이거는 우리 한국밖에 없는 문화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혹시나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것과 유사한 문화를 가진 어떤 곳이 있다라고 하면 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정말 특이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삶의 목표가 소고기를 먹는 게 삶의 목표인 분도 계세요. 우리 문화에서는.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성공을 하는 이유가 성공을 해서 자기도 소고기 좋은 걸 먹고 그다음에 자기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소고기를 사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보니까 결국 고기 먹겠다는 거.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게 이 캠핑 문화가 제가 보니까 왜 발달을 하느냐. 이거는 차를 타고 다니면서 고기를 먹는 겁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유목민족 그 자체입니다. 유목문화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막 미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막 아파트 성냥갑 같은 데서 살다가 막 아무데나 내 마음대로 텐트 치고 잔다 이러니까 좋다고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제 친한 친구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자기가 차를 수입 SUV로 반드시 바꿔야 된대요.
너 왜 그러냐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친구는 태어나서 한 번도 캠핑을 안 해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문화 유전자 속에 이 고기를 구워 먹는 것이 왜 우리한테 이렇게 중요하느냐. 혹시 고기를 덜 먹어서 그랬냐? 옛날에 힘들어서? 저 그러면은 80년대 이후 태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충분히 넉넉하게 살았는데 왜 그 사람들도 고기를 그렇게 찾습니까? 햄버거도 있고 짜장면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이게 이제 또 생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우리 민족이 유목 민족에 가깝다라고 보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이 중시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은 너무 미세해서 느끼지를 못하시겠지만 유튜브 촬영을 하면 나름대로 제가 이제 좀 단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 정말 흉측하게 이럴 때가 없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좀 퍼블릭한 어떤 공간이다 싶어서 나름대로 이제 이발도 좀 하고 좀 뭐 또 뿌리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지금 좋은 상태인 건데 이게 제가 오늘 이제 이발소에 갔더니 어떤 나이 드신 손님이 이 이발사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중국말로 고우치라고 해서 우리 구기자 있죠. 구기자. 구기자가 있는 미용용품은 어떤 효과가, 요什么效果? 무슨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왜냐면 구기자 샴푸를 여기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 머리를 자르고 있던 수석 이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效果? 효과라고? 具体的我还不知道. 구체적인 건 나도 모르겠는데 이런 대화가 나와.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이렇게 제가 눈치를 봤더니 또 이러세요. 이 중국 분들 이런 대화가 있어요. 자,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잖아요. 당장 드는 생각이 뭐냐면 너는 네가 파는 물건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가 왜 모르고 있냐 이거예요. 저는 일단 울컥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한국 분들께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진짜 울컥하실 거라고 봐요. 우리나라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네 생각이 없냐? 너는 왜 아무 생각이 없니? 너는 너의 생각이 없는 거야. 이런 말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너무 죄책감을 받아. 왜 나는 내 생각이 없지? 그래서 막 자책을 하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이 없는 게 막 범죄시래요. 우리 문화에서는. 자, 그런데요. 그게 우리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안 그럽니다. 바로 옆 나라 일본도 그렇게 자기 생각이 없대요. 이 사람들이. 아직도 미스테리예요. 저는 일본 사람들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중국에 있잖아요. 중국에서도 이런 게 있습니다. 제 아들 얘기예요. 좀 가슴 아프긴 한데 제 아들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문화적으로 얘는 중국 사람이거든요. 지난번에 뭔 얘기를 하다가 얘가 뭐 말을 흐리멍텅하게 해요. 그래 제가 그랬죠. 한국어로. 우리 한국어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야 너는 네 생각이 없냐? 너는 여기에 대해서 네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제 아들 저한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 망치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구나. 자기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 거구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내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구나. 또 이런 또 생각을 제가 했는데요. 자, 왜 우리는 항상 자기 주관이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걸까요? 자, 그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마도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의식에서 비롯되지 않았는가. 즉,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선 자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사회의 어떤 특정 계층이나 전문가 집단이 가지고 있는 거는 모든 사회가 똑같은데 일반적인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식의 이런 문화는 굉장히 특이한 문화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되게 피곤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형성이 되려면 그 근저에는 어떤 유목 생활이 기반이 돼야 되지 않는가. 유목 생활은 뭐 말이 좋아 민족이지 다 각자 가족별로 혹은 팀별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문화가 이해가 된다.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느끼는 게요. 네 번째 이유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뭐 각종 모임 만드는 거를 엄청 좋아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저 포함 5명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5명 중에 어떨 때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가 한 모임이 있고 요렇게가 2모임이 있고 요렇게가 3모임이 있고 뭐 요렇게가 한 모임이 뭐 그 멤버는 큰 차이 없는데 막 뭐 의미 부여만 바뀌는 거예요. 무슨 뭐 산악회다 뭐 고등학교 동창회다 뭐 근데 멤버는 매번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사람이 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들끼리도 헷갈려. 제가 무슨 멤버였지만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옆 나라에도 조금 물어봤더니 다른 나라에도 이렇게 식으로는 안 한대요. 왜 그러지? 이게 무슨 뭐 모임 해야지 뭐
카페 매출이 잘 되나? 식당 매출이 잘 되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어떤 문화적인 특성인 것 같아요. 자,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이 걸쳐놓는 형태의 소속감을 선호하는 문화가 아닌가. 자, 저는 이것도 유목민족의 문화에 가깝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언제 어디서나 팀이 막 이렇게도 됐다 저렇게도 됐다 해야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쩌면은 우리 민족은 유목민족의 어떤 그 유전자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고려가 918년도에 건국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2022년도니까요. 한 1100년 정도는요. 완전히 이 산악지대 속에서 농사를 지고 산 거예요, 우리가. 자, 이것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언어를 가지고 있던 우리 민족이요. 산악지대 안에 들어가서 한 1100년 동안 지냈던 사람들이 있고 아닌 사람들은 다른 데로 흩어진 겁니다. 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생각한 것들을 듣고 계시는 거거든요. 너무 과도한 비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제 저 농사 짓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 좀 굉장히 섭섭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유목민족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절대 다수는 유목민족의 어떤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자, 제가 우리나라 이제 국가통계국이라는 자료를 봤더니요, 2019년도 기준이 마지막이더라고요. 약 750만 명 정도가요, 우리나라 한국 해외 동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인구가 한 5,500만 명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5,500만 명에서 10%면은 550만 명이잖아요. 그럼 10%가 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12, 3% 될 것 같아요. 놀라운 비중인 거죠.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 나라 사람들이 나라 영토 밖에서 사는 비중이 높은 경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 빼고 우리나라가 제일 높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죠? 4,000년, 3,000년에 걸쳐가지고 이 민족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다이에스포라를 이루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런데 정체성을 이스라엘이라고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약간 여기랑 흡사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제가 요새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2022년 1월 1일부로 RCEP가 발효가 됐습니다. 이 RCEP라는 거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FTA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별로 주목을 안 받고 있어요. 이게 방금 전 1월 1일에 발효가 되었고요. 대한민국은 2월 1일부터 참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RCEP는 총 15개국의 FTA예요. 뭐냐면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한중일 3개국, 그 다음에 호주 플러스 뉴질랜드예요. 거대한 경제권이 생기는데요. 저는 이 RCEP가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들한테는요, 우리 민족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 자체가요, 한국 땅 안에서 뭘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밖에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국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더 넓어졌습니다. 이러한 어떤 특징들을 지금 특히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취업 걱정을 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어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국은 굉장히 작은 파일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그런 암울한 현실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에서 오랜 생활을 하는 분들을 점점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은데요. 만족도들이 꽤 높으세요. 꽤 높으시고 비자 때문에 좀 고생하는 거 빼고는 대부분 다 이렇게 굉장히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젊은 분들이 계시다면 좀 더 자신 있게 해외 무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영상을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작할 때는 그냥 어떤 개인적인 그 생각을 나누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청년들에게 고하는 그 이상한 컨셉으로 지금 변질이 됐는데, 그래도 시청을 해주시고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도 계속해서 노력하는 차코페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